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엑셀 VBA 여섯 번째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웹페이지 스크래핑, 일명 웹 크롤링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엑셀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아주 손쉽게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웹페이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진행할 내용인데, 짧게 훑어보면 먼저 수집 대상 그 웹페이지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2번과 같이 그 웹페이지 하단에 그 해당 페이지의 소스를 볼 수가 있는데, 해당 페이지의 소스에서 3번과 같이 그 수집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의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선정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태그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어트리뷰트라는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건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가 있고, 이 해당 클래스가 쭉 그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 하부에 보면 또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 인용문, 여기는 지금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 내용에 똑같은 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상위 클래스, 커터의 그 인용이라는 하는 그 클래스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구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HTML 엘리먼트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소스를 보시면 대략 각각의 그 태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바와 같이 주요 3요소라고 되어 있죠. 그 태그가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올 내용은 이너 텍스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이 태그라고 하는 거는 앵글 브래켓 바로 앞에 있는 게 보통 태그입니다. 태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열리는 태그 이름, 그리고 이 노란색 파트 부분이 어트리뷰트 이름이 되고, 이 부분이 그 어트리뷰트의 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항상 웹 스크래핑을 할 때는 이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너 텍스트는 그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당 그 태그 안에 최종적으로 우리 화면에서 뿌려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의 그 형식은 앵글 브래켓 바로 앞에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쭉 여러 가지의 그 어트리뷰트들, 어트리뷰트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id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이 클래스명을 가지고 보통 수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라는 굉장히 그 동일한 형태의 그 다수의 양이 모여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보통 같은 클래스명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요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그 요소라고도 하고요.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 웹 스크래핑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앵글 브래켓 앞에 있는 것이 태그,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노란색 부분들이 그 어트리뷰트가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종류를 가지고 보통 우리는 웹 스크래핑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같이 실습을 해 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부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 스테이트먼트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6번째 강좌를 하면서 if문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for 루프문은 이러한 형태의 for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for each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폼 형태의 그 메시지 박스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이게 if문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을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을 지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그 구문의 형태는 if문이 있고 if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 조건이 들어갑니다. 참인 조건일 때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true 컨디션에 있는 문을 실행을 하고 거짓일 때에는 그 false 컨디션 이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따라서는 이 else 부분이 생략된 상태에서 그 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나 예시로 해놨는데 이 부분이 조건인데 일단은 거짓이죠. 거짓이면 이 not이 없다면 이 문이 실행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거짓인데다가 not을 붙여놨기 때문에 거짓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듯이 거짓에 거짓을 곱하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바로 그 참으로서 이러한 그 된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이 부분이 조금 처음 배우실 때는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시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참인 조건이 실행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 박스의 형식은 메시지 박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한 칸을 띄고 본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 컴마를 찍고 그리고 버튼 타입을 기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략하게 되면 확인 버튼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VB yes, no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쓰게 되면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그 두 개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OK, cancel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버튼 타입이 있는데 그것은 그 레퍼런스를 참조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확인이라고 쓴 것은 어디냐면 이 타이틀이 됩니다. 이 메시지 박스에 보면 상단에 이렇게 타이틀 부분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그 아규먼트가 인수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도 보시면 제가 결과라고 적어 놓은 것은 여기에 기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을 그 웹 스크래핑 할 때 사용하게 되니까 먼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웹 스크래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엑셀을 여신 다음에 VB 에디터를 Alt 11키로 열어주시고요. 화면을 좌우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듈을 생성해 주시고요. 삽입의 모듈을 해서 그 다음 이제 모듈 이름 변경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이름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그 웹사이트는 여기 보면 오늘 처음 보시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const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상수 개념인데요. 이렇게 그 const를 선언을 할 때는 앞에 그 dim이라든지 이러한 키워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적고 변수 타입 그리고 해당 값을 바로 또 equal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이제 참조를 두 가지를 추가하겠는데요. 먼저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XML 그리고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시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도구의 참조 XML 버전 6.0 이 부분은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두 가지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XML 6.0,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XML 그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dim XML xml2.xml http 60 이것은 무엇이냐면 XML HTTP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전송받은 그 HTML 문서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당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 선언과 즉시 인스턴스를 바로 그 선언을 했습니다. 변수 및 인스턴스. 이렇게 두 가지를 그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을 바로 했습니다. 여기 new 키워드가 그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적인 방식, 스태틱 방식의 그 선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for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for 반복문 내부에서 그 셀과의 주소지를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인티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시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워크시트를 활성화하고요. 액티베이트하고 해당 시트의 네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처음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워크시트의 이름, 이 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워크시트 객체에다가 네임을 할당하냐, 프로퍼티를 지정한 다음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메인. 그 다음 워크시트의 그 내용을, 기존에 있는 내용을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클리어. 이 클리어는 내용, 서식, 모두를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서 에러가 없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F5나 실행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트 이름이 메인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에 작성해 놓은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없이 여기까지 작동을 한 걸 확인했고요. 다음 코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 주소지에서 웹 스크래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에 그 주문자가 미리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가 됩니다. 가져올 내용은 일단 10개가 되겠는데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작성자, 그리고 태그,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파트인데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가져오는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용, 작성자, 태그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10개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내용을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위에 그 변수를 선언했던 XML REQ 리퀘스트의 약자로 써놓은 건데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HTTP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상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기 하지만 먼저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그 요청을 받고 그 서버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응답을 합니다.
이 서버는 그 웹 서버를 얘기하는 거겠죠. 웹 서버.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 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XML 리퀘스트 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이용해서 먼저 서버에다가 요 웹사이트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전송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네, 그 웹서버의 이제 해당 URL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요 URL에 담긴 HTML 데이터를 요청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있는 요 웹페이지에 담긴 요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이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XML req 객체 닷 하신 다음에 오픈 하시고 요청할 때는 get이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파라미터 전달 인수는 주소 URL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소 이 변수에다가 이 주소를 담아 놨죠. 그래서 여기다 URL이라고 써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async 그러니까 비동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하고 묻는 그 항목인데요. 이것은 false 우리는 동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청을 할 때는 get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get이라는 동사를 써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 문장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것을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전송. 그래서 XML 리퀘스트 객체에서 send 여기까지 이제 나의 그 요청이 프로토콜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 웹 서버가 이제 저에게 응답해 주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응답을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는데 500번 단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2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게 정상이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0번 OK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수신도 잘 되었고 응답도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400번 단위는 클라이언트가 실패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 많이 보시죠? 404 not found. 404 not found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주소를 잘못 적어서 보내주면 이런 내용이 결과가 오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실패가 되고 요거는 서버 측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 이런 오류가 나오면 보통 뭐 서버 다운 기타 등등의 여러 요인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번은 200번 이 단위로 오면 뭔가 잘 되었다. 400번이나 500번 단위는 뭔가 잘 못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드를 하고 그 다음 우리는 리시브를 합니다. 서버가 저에게 응답해 준 내용을. 그런데 받고 나서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부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200번 오케이 이런 응답이 아니면 더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서버가 200 오케이 이런 응답이 아니면 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중단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서 진행을 중단할 때는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면 exit serve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나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if 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if 문을 처음 사용해 보게 됩니다. if XML 리퀘스트가 서버가 이제 응답을
받아온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터스 200. 그 서버가 요청을 보냈고 받은 그 서버의 응답 상태가 200번이 아니면 이 기호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exit serv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 밋밋하잖아요. 뭐 왜 아무 응답도 없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먹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그 친절하게 그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아까 그 오늘 또 처음 보기로 한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 이렇게 키워드를 쓰시고 한 칸 띄시고 세 부분이 있다 그랬죠. 먼저 내용, 그 다음 버튼, 그 다음 그 제목, 이렇게 그 부분을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오류 발생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키워드가 VB new 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줄바꿈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엔드 표시를 해주시고, 줄이 길어지니까 한 칸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한 칸 내릴 때는 언더바를 치시고 엔터, 한 칸 띄고 엔터를 치라고 그랬죠. 조금 안으로 들여쓴 다음 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서버가 보내준 내용을 기재해 주면 되겠어요. XML request.status 상태 코드가 뭐냐.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라인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VB new line 하시고 엔드 표시를 해주고 한 칸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오류의 내용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XML request.status 텍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본문 내용을 작성을 한 거고, 버튼은 그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OK만 버튼만 필요하죠. OK 하고 닫으면 되니까. 그리고 버튼은 생략을 하고, 제목은 역시 오류 발생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 박스가 작성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건문이 참일 때는 이것을 실행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참이기 위해서는 서버가 보내준 응답이 200번이 아닌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00번이 아니면 당연히 그 오류가 되는 거니까 400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이 구문으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주소지를 엉뚱한 것을 한번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GG 이런 주소지는 없겠죠. 네. 이 도메인은 그대로 두고 이러한 그 호스트가 있는지, 없으면 당연히 서버가 없다고 오류를 보내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404 오류가 발생을 했죠. 이 404는 페이지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 잘못 기재된 주소지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시를 작성을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 exit 서버를 만나서 이 다음 문장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이 end 서버를 만나기 전에 코드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f문은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이제 이 문장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 해당 앱 페이지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리 그 선언해놨던 HTML
document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아야 되겠죠. 서버가 응답을 요청을 했는데 서버가 이상 없이 페이지를 보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서버가 response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하게 우리 문서에 담아줘야 되겠죠. html .body inner html은 XML request의 response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텍스트를 읽어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하고 같으냐면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이 서버가 보내준 내용이 됩니다. 이 서버가 이 보내준 내용을 우리는 통상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미리 선언해 준 이 객체 변수의 body의 inner html이라는 곳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제 분해를 해서 재가공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버가 보내준 문서 데이터를 담아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 시작 시에 말씀드렸던 이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져온 10개의 박스 안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고 우측 버튼을 누르신 다음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창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소스에 해당 부분의 태그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펼쳐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올 이 데이터의 내용은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이 span class text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코테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전부 통일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것이 10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서브, 차일드 태그에 이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렇고 두 번째를 눌러보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태그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이 코테라고 하는 클래스에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것을 루프를 돌아서 당장 우리가 이게 하나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시면 10개가 있죠. 이것을 10개를 루프를 포이치 루프를 돌아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클래스 코테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내용 하이 차일드 클래스의 내용들을 이너 텍스트 이게 요 부분이 이너 텍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커텍 밑에 텍스트 클래스는 차일드 클래스가 됩니다. 어서도 마찬가지고 태그스라고 하는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가 되겠죠. 이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코텍 클래스 밑에 텍스트, 어서, 태그스 이것이 그 차일드 클래스의 내용이고 차일드 클래스 이너 텍스트를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딱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버가 응답해준 내용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러면 이 담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컬렉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컬렉션이냐? 여기 보시면 컷에 이게 10개가 있죠. 이것을 담아두는 컬렉션을 만드시면 돼요. 변수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먼저 담아둘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dim elements의 약어로 쓰겠습니다. elements as ms.html .i element ihtml element collect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컬렉션이면 for each loop로 돌 때 이것을 받아줄 개별 요소에 대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 for each loop를 진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코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 컬렉션을 받아줄 요소,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dim element의 약자 el이라고 해서 기재하고 as 이것은 ms.html 하시고 ihtml elemen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컬렉션이 들어가 있고 요건 컬렉션이 아닌 그 엘리먼트만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변수가 됩니다. 이 엘리먼트 안에 다시 그 화면을 보시면 ELS의 이 컬렉션은 무엇을 담을 것이냐면 바로 이 쿼트를 담을 겁니다. 쿼트.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쿼트를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돌아갈 때 개별 이 쿼트를 이 EL에다가 담을 거예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밑에 그 쿼트의 그 서브 아이템 중에는 텍스트 그리고 also 그리고 태그스라고 하는 차일드 엘리먼트들이 있죠. 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그 차일드 엘리먼트로 해서 받아줄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선언을 해볼게요. childs as ms.html 역시 마찬가지로 ihtml 그래서 childs라고 그 컬렉션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선언을 했고요. 다음 또 역시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받아줄 개별 요소에 대한 변수가 필요합니다. child as ms.html ihtml elements 자 그러면 해당 데이터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그 쿼트의 그 10개를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는 방법은 ELS 변수 객체에 담는 건 set 하시고 ELS 지금 서버가 보내준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서 끄집어내면 됩니다. by class name 하고 이 부분에다가 이 클래스 네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변수와 실제 이 웹페이지의 그 구조를 상관관계를 잘 눈여겨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커트 클래스의 10개의 요소가 ELS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for each 루프를 돌면서 요 개별 요소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요소에 대해서 워크시트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next el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for each 구문이 일단 레이아웃이 잡힌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변수는 in 다음에는 컬렉션이 항상 들어갑니다. 배열이나 컬렉션 객체가 들어가고 컬렉션이니까 여기에 개별 요소들은 무엇이 됩니까? 각각의 요 하나의 그 커트 클래스 객체가 저기 엘리먼트들이 되겠죠. 그것이 이 엘리먼트 변수 선언해 준 얘가 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배웠던 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눈여겨보세요. 약간 구문이 좀 틀리죠. 이거는 숫자 1을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숫자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 위의 폼은 거꾸로 있습니다. ELS라고 하는 컬렉션으로부터 하나씩 꺼내와서 여기다 담으라는 얘기고 담은 다음에 구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for each에서 받아온 EL 변수를 가지고 차일드 엘리먼트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EL 변수에는 이 쿼테 그 엘리먼트에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 들어와 있겠죠.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최종 데이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겨진 이 변수로부터 차일드의 요소들을 가져와야 돼요. 쓰는 EL에게는 또 children이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있어요. 속성이.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EL 즉 이 하나의 그 엘리먼트의 요소에 child를 다 가져오라는 뜻이 됩니다. child는 text, author, tags라고 하는 요소를 전부 컬렉션 객체로 여기다 담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담은 다음에 이 childs 컬렉션을 다시 for loop를 다시 한번 돌게 됩니다. 이중 포문이 되겠죠. 그래서 for each 그 위에 선언했던 child 객체 변수에 childs를 하나씩 돌면서 담아서 루프를 돌아라 하는 구문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ELS는 이 커테 클래스의 그 컬렉션이 다 10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 요소를 하나씩 루프를 돌면서 루프를 돈다는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여기다 담으라는 뜻이 되고 첫 번째를 담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문 안에는 이 또 자식 객체 이 3개가 있죠. 왜 이 3개를 가져오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인용문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이 태그 이 3가지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다시 childs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들고 그 childs라는 컬렉션을 다시 한번 for loop를 돌게 되면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이것을 이제 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워크시트의 셀에 행과 열, 행은 I, 열은 J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지정을 하고 value는 child의 inner tex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child가 3개인데 child의 inner text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행과 첫 번째 열의 inner text를 넣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행해야 될 내용은 이 3가지를 따로따로 행으로 열로 구분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방법, 그 의미는 지금 인용문, 작성자, 여기 태그 이렇게 3개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넣고 이것을 10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먼저 이 i와 j에 대한 변수 선언을 하지 않았죠. 이 변수 선언은 여기다가 뭐 했는데 시작값은 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1씩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처음에 시작값을 1이라고 할당을 해주는 방법은 i는 1 그리고 연결해서 작성할 때는 콜론을 찍고 j는 1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화가 된 거죠. 변수에 대한 초기화. 그러면 처음에 1행과 1열의 값이 첫 번째 그 차일드 요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기저가 되겠죠. 그런데 루프를 돌아서 다시 차일드로 와서 또 두 번째 차일드 요소가 이제 들어왔는데 작성자가 되겠죠. 두 번째 작성자가 들어왔는데 또 같은 셀에다 열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열을 하나를 더해 줍니다. j는 j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구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주석으로 달아놔 드릴게요. 처음에 그 childs의
그 첫 번째 차일드가 들어왔을 때는 인용문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여기 인용문이 들어오죠. 그리고 돌아서 여기 와서 J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제 J가 1이 아니라 2가 됐죠. 2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열이라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 열이 됐고 다시 두 번째 자식 요소가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 열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태그가 들어가면서 이 for 루프문이 마치게 돼요. 이 for 루프문이 마치는 건 뭐냐면 역시 그 부모 그 컬렉션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에 대한 그 세 가지 항목이 쭉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각각 그 행을 한 칸 내려주고 열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야 되겠죠. 현재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세 번씩 돌았으니까 이게 뭐 값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죠. 3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 그리고 j는 그냥 1이 되죠. 행은 한 칸씩 내려와 줘야 되고 j 그 열은 요 세 번을 돌았으면 다시 1부터 시작하게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깔끔한 로직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런 다음 이제 작성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 작성이 된 다음에는 그 위에 지정해준 그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서버에서 보내준 내용을 여기 변수에 담아 있으니까 웹페이지가 크면 꽤 큰 메모리에 담겨지겠죠. 이 상태에서는 메모리에 담겨져 있는 상태고 이 단계가 돼야만 그 워크시트의 셀에 반영이 된 겁니다. 셀에 반영이 됐으면 우리의 소개 목적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 메모리를 전부 클리어해주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HTML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네, 요 nothing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new 키워드를 써서 생성된 인스턴스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완전한 그 메모리 해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문서를 해제를 했으면 그 다음 그 서버에 요청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 변수도 그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et xml request는 nothing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한번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를 보시고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F5나 실행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용문이 글자가 큰데 숨겨져 있죠. 그래서 조금 서식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는 방식은 그 지정한 셀 크기를 약 한 25 정도 맞추고 이 컬럼의 폭을 25 정도 맞추고 이 안에서 워드랩 그 문자가 행바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의 색깔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이 세 개의 폭을 다 조정을 할 거고 첫 열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으로 나누어서 행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트 서식을 지정하겠는데요. 먼저 그 열 폭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열 폭. 그 레인지라고 하는 레인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셀만 지정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1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만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 개의 셀을 지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개의 셀 중에서 열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 전체를 선택하는 거는 이 열 그 문자를 지정하시고 같은 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A 콜론 A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전체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어서 A에서 C를 했다. 그러면 A에서 C를 전부 다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셀렉트라고 하면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열을 선택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컬럼의 폭을 조절을 할 거예요. 컬럼의 폭을 이렇게 해주시면 컬럼 폭을 25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걸 복사를 해서 무엇을 지정을 할 거냐면 그 랩 텍스트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을 넘어가는 문자는 밑으로 시프트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랩 텍스트는 true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열폭을 25로 지정을 했고, 그 A열은 문자가 이 폭 바깥을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랩 텍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지정을 하면 요 글자의 색을 변경을 하고, 두 번째는 작성자이기 때문에 좀 하단으로 조정을 할 거고, 이쪽 문자는 우측으로 조정을 하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지정을 할게요. 시트의 range, 물론 컬러라는 것으로 속성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컬러로 지정하기에는 VB 컬러로 해서 약 6가지 정도의 컬러밖에 지정을 못해요. 근데 컬러 인덱스를 하게 되면 1번부터 56번까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요 컬러가 각각이 어떤 컬러인지는 검색을 해서 그 레퍼런스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31번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보시면 검색을 하는 방법은 항상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항상 검색 엑셀 VBA라고 먼저 치시고 컬러 인덱스 테이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보면 뭐 이걸 보셔도 되겠죠. 그림을 대략 이런 형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각각의 숫자가 어떤 컬러인지 찾아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C개의 열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편의상 뭐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56번까지 있고요.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컬러인데 이 컬러는 좀 특이해요. 마젠타.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폰트 컬러는 VB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요걸 쓰지는 않고 VB 컬러 인덱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RGB로 지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컬럼을 바꿔줘야 되겠죠. B열, C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말씀드린 듯이 이건 하단의 정렬, 이건 우측의 정렬,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B열과 C열만 진행을 할게요. vertical,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vertical, alignment는 요 상수인데요. 항상 여기 엑셀 VBA에서는 이 상수 부분은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테이블을
적용하실 때마다 그 테이블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거나 또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활성화돼요. 거기서 엑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열은 엑셀 우측으로 정렬할까 엑셀 라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식 지정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자,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 URL을 이렇게 const 상수로 지정을 하고요. 변수로 내가 이 주소는 데이터를 가져올 웹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요청으로부터 응답이 왔을 때 서버로부터 잘 나올 HTML 데이터를 받을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크시트 부분, 그리고 임시 변수, 자료를 가져올 때 사용할 행과 열에 대한 임시 변수, 그리고 워크시트를 초기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웹서버의 응답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죠. 요청, 리퀘스트.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샌드까지 마무리했고요. 요청을 하고 얘는 자동으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코드에는 없지만 샌드를 하면 얘는 자동으로 대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다음 서버가 이 사이에 이제 자료를 보내줬겠죠. 보내줬는데 이상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 이 문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바로 end if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코드를 진행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exit 서브를 해서 이 밑에 코드는 전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f 문을 돌리고는 의미가 없어지죠. if 문을 끝나고 나서 또 이 밑으로 코드를 진행해 버려요. 그런데 받은 자료가 없으니 진행이 안 되고 오류를 계속 뿜어내겠죠. 그래서 항상 if 문을 하나를 썼을 때는 이렇게 exit 서브로 빠져나가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버가 보내준 문서가 이 변수에 담겨져 있는데 리스판스 응답받은 문서를 HTML doc이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담겨진 그 내용을 먼저 컬렉션을 만들고 컬렉션을 개별 요소를 받을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개별 요소, 루트의 그 요소의 그 자식 요소를 받을 다시 변수를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 데이터를 끄집어낸 겁니다. 메모리에 있는 변수에서 클래스 이름이 커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라는 내용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닫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려운 건 없는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대상 데이터 내용이 요 내용이죠. 먼저 인용문, 작성자, 그리고 태그. 그 동일한 포맷으로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 가져올 내용이 어떠한 그 HTML 요소에 있는지를 보려면 항상 우측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요소라고 하는 탭에서 메뉴에서 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 딱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눌러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있고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은 그 작성자 부분은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자세히 보시죠. 그리고 태그들은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쿼트 그 루트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의 텍스트 어서 태그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요소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의 쿼터 부분을
변수에 담고 이 컬렉션, 이 ELS라는 컬렉션에서 개별 요소로 받아서 개별 요소의 그 또 자식 요소를 childs라고 하는 컬렉션 요소에 담아서 for each loop를 통해서 값을 엑셀 시트에 바인딩을 합니다. 바인딩을 할 때 최초의 11에 그러니까 그 루트 요소에서 자식 요소를 세 번을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텍스트 그리고 어서 태그스라고 하는 그 요소를 세 번을 돌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열에 각각 넣기 위해서는 한 번 돌 때마다 열의 번호를 늘려줘서 셀의 주소지를 옆으로 한 칸씩 가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일드의 그 이너 텍스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 요소 3개를 다 가져왔으면 행은 계속 한 칸 내리고 열은 다시 첫 번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1번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합니다. 처음 보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시트에 다 반영을 했으니까 이제 메모리를 이제 클리어 해야 되겠죠. 메모리를 클리어 해주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쁘게 이제 열폭과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내용이 되는데, 이 컬러 지정한 것은 아직 반영을 안 했죠.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 지정이 됐고, 각 컬러가 지정이 됐고, 두 번째 열은 전체 열에서 하단으로 정렬이 됐고, 세 번째 열은 우측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오늘 진행한 내용은 웹페이지에서 기초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웹 주소지는 이렇게 되었고, 물론 이것은 그 데모를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어요.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그 검색어를 넣고 버튼을 클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엑셀 VBA 강좌와는 조금 주제가 벗어나기 때문에 추후에 기타 그 플러스 강좌가 마련을 해서 그때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하면 기초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엑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것과 지금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그 웹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초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가져오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 데이터 생성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숲은 다 구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숲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